자, 5회 실무 3주차 강의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 시작하는데요. 우리 1부에서는 좀 이론적인 얘기를 좀 다뤘습니다만 이제 2부에서는 실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다뤄보도록 할까요? 먼저 파일의 저장과 불러오기 이렇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요것을 꼭 배워야 되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을지도 몰라요. 나 이거 할 줄 안다 라고 하면서 근데 컴퓨터 파일의 저장과 불러오기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드리고자 해요. 자, 일단 먼저 여러분이 왼쪽에 상단에 위에 있는 그림을 좀 봐 주십시오. 보시면 여러분이 문서 작성기를 통해서 이제 컴맹 탈출이라고 이제 작업을 한다고 칩시다. 그 문서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저장을 하는데 이거 우리 세이브라고 하죠. 뭐 구한다, 저장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처음에 이 문서를 만들 때는 신규 생성을 파일을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문서 작성기 메모장에서 작성했다고 치게 되면 그 뒤에 확장자가 텍스트 txt가 붙게 되겠죠. 뭐 그냥 예제니까 샘플이라고 이름을 지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USB 메모리 같은데 저장을 했어요. 자, 근데 제가 밑에다가 녹색 박스 아래쪽에는 메모리라고 적어놨고요. 그리고 파란색 박스 아래쪽에는 저장 장치라고 해놨습니다. 구별이 가능하시죠? 전혀 물리적으로 다른 그 장치예요. 메모리는 뭘까요? 메모리는 노트북이 아니라 일반 컴퓨터 PC, 데스크탑 컴퓨터라면 여러분이 작업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전원이 탁 나가든가 정전이 돼서 또는 누가 콘센트를 건드려서 전기가 빠졌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날아가 버리죠. 예. 말 그대로 이제 문서를 날려버리는 거죠. 저장도 하지 않은 채로.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에서의 메모리는 임시 저장 공간이자 내가 작업하는 공간, 마당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을 저장하기 전까지는 어디에요? 세이브 하기 전까지는 저장 장치에 저장하기 전까지는 그것은 단지 작업 공간에 임시 머물러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파일의 이름과 확장자를 만들어서 저장하기 전까지는 단지 그거는 모래 위에 세워놓은 모래성 같은 거예요. 그것을 시멘트 바르고 그리고 단단하게 굳게끔 만들어 주는, 항상 내가 관리할 수 있는 파일로서 말 그대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신규 생성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너무 일상적으로 하던 일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생각되겠지만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컴퓨터를 껐어요. 껐다가 다시 다음 날에 그 문서를 이제 다시 불러와서 하고 싶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컴퓨터 전원을 켜고 윈도우즈 부팅이 되고 그리고 이제 메모장을 다시 켜요. 그러고 나서 파일을 가지고 와야겠죠. 그것을 작업하는 공간에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저장 장치, 하드디스크나 USB 메모리 같은 데 들어가 있는 그 장치에서 그것을 로딩한다, 불러온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장하고 불러오는 이 작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를 드리려는 거예요. 메모리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작업하는 공간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인 거죠. 저장 장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전기를 꺼놔도 저장되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표에서 오른쪽 상단 위에 있는 거를 좀 볼까요? 컴맹 탈출이라는 문서 작성 내용에다가 추가로 넷맹 탈출이라는 글자를 더 추가했다고 칩시다. 내용이 원본 샘플 파일과 좀 달라졌어요. 이때 저장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일의 이름을 바꿔서 저장할 수 있죠. 원본은 컴맹 탈출이라고 하는 글자만 적혀져 있고 내가 수정한 내용은 넷맨 탈출이라는 글자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테스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보죠. 그러면 샘플이라는 내가 변경하기 전에 문서는 그대로 있고 변경한 이후에 파일만 또 하나 추가가 되는 거죠. 파일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원본은 수정하기 전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수정한 이후의 내용을 내가 또 다른 파일로 가질 수도 있게 되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또 한 가지 방법은 그냥 열어놓은 샘플 파일 컴맹 탈출이라는 데다가 수정해서 넷맹 탈출을 추가한 파일 위에다가 그냥 저장하기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샘플이라는 파일 위에 덧붙여져서 덮어써서 이전에 수정하기 전의 내용은 없고 수정한 이후의 내용만 남게 되는 덮어쓰기가 되는 거죠. 이거 우리는 동일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때는 보통 일반적인 워드 프로세서라면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 같은 워드 프로세서라면 저장하기 이전의 자료와 저장한 이후의 자료를 구별해 주기 위해서 우리 일부에서 배웠던 백업 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정할 때 뭐 표를 지웠는데 그거 나 덮어쓰기 해서 못 찾겠어 그러시면 이 백업 파일을 한번 뒤져보세요. 그러면 예전에 내가 표를 수정하기 전에 파일을 복구하실 수도 있겠죠. 그럴 때 백업 파일을 쓰는 거예요. 이 덮어쓰기를 하게 되면 조금 위험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문서를 작성하실 때 수정한 내용이 좀 많다 싶고 하게 되면은 파일을 추가로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가면서 날짜 같은 것들로 또 시간 같은 것들로 파일 이름을 변경해 가면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좀 효율적으로 일을 파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뭐 저장 공간이 부족한 그런 세상은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그 파일의 포맷을 좀 알아봅시다. 자, 포맷이라는 말 우리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포맷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에러 메시지 같은 거 가끔 뜨죠. 뭐 디스크를 포맷해야만 쓸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문구를 본 적 있을 거예요. 이 포맷은 컴퓨터에 파일을 기록을 할 때 일종의 여러분 달리기 할 때도 선을 그은 곳에서 달리기를 해야 옆에 사람들이랑 부딪히지 않고 결승점까지 달려갈 수 있듯이 또 자동차도 차선이 없으면 차량들이 어디로 튀어올지 몰라서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차량을 앞으로 직선으로 쭉 달릴 수 있게 차선을 그어 놓은 것처럼 파일을 기록할 때도 어떤 규칙에 의해서 파일을 기록하거나 읽어드릴 수 있게끔 파일의 시스템에 정해진 구획을 나누는 작업을 우리는 포맷이라고 합니다. 그냥 흔히 밀어버린다 라고 해봤지만 트랙 그어놓은 거 있죠. 운동장에 그 트랙을 좀 흐트러지거나 삐뚤삐뚤해져 있는 그 트랙을 다시 깨끗하게 그어버리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그렇게 선을 그어버리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선은 무시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저장해놨었던 뭐 파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바이러스까지도 모두 다 파일 형태로 저장되니까 그런 것들은 다 없는 것처럼 인식이 돼버리는 거죠. 선을 다시 그으니까. 그래서 포맷을 하면 컴퓨터가 깨끗해진다라는 어떤 의미도 되기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지금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그런 내부 모습이에요. 여기 동그란 원판이 플래터라고 불리우는 원판 위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헤드가 기록을 하거나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역할을 하는데 잘 보시면 선이 그어져 있을 거예요. 이걸 우리 트랙이라고 부르고요. 또 이렇게 피자 자르듯이 영역을 나눠 놓은 것을 우리 섹터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트랙과 섹터를 긋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 포맷인 거죠. 하드디스크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하드디스크는 이 고속 원판 위에 헤드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제 고속으로 돌아가면서 이 헤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기록을 하거나 데이터를 읽어 드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예전에 사용했던 플로피 디스크보다도 훨씬 빨라요. 하지만 역시 이 모터를 사용을 해서 빙빙빙빙빙빙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사용되는 장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 사용하던 기술을 가져다가 사용했기 때문에 조금 전통적인 저장 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포맷을 하는 방법은요. 제가 메뉴를 좀 캡처를 한 게 있는데 보시면은 해당하는 드라이브, 뭐 C 드라이브를 저장을 한 것을 포맷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왜냐면 C 드라이브에 윈도우즈가 운영체제가 설치되기 때문에 보통 C 드라이브 포맷을 한다는 것은 아주 새롭게 윈도우즈를 설치하기 전에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보통 USB 메모리 포맷을 한다든가 뭐 D 드라이브, F 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다른 드라이브를 포맷하는 일이 아마 흔하실 거예요. 특히 이제 USB 메모리 같은 거 깨끗하게 쓰시고 싶을 때 포맷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이때 해당하는 드라이브를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포맷이라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여기 위에 보시는 메뉴에서처럼 포맷을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기본으로 설정되어져 있는 메뉴들을 놓고 포맷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것에 대한 파일 시스템 얘기를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얘기가 자꾸 다른 데로 산으로 갈 것 같아서 그 얘기는 우리 수업 시간에 따라 물어보는 친구들이나 기회가 있으면 해드리도록 하고 아래에 있는 것만 좀 봅시다. 빠른 포맷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빨리 포맷되니까 이게 좋은 거 아닙니까? 할 텐데 요거를 하는 이유는요. 여기 아래쪽에 그림 나와 있죠. 이 그림 좀 보겠습니다. 그림 보시면 맨 오른쪽에 빠른 포맷이 있을 거예요. 이 포맷을 할 때 파일 배치표만 지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홍길동이는 A 구역에 살고 데이터로서 또는 뭐 최영일이는 B 구역에 살고 이렇게 어떤 표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데이터가 어디 있다는 사실을. 실제 데이터는 그쪽 A나 B 구역에 저장되어져 있을 텐데 빠른 포맷을 하면 이 어디에 무슨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배치표를 그냥 쑥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는 실제로는 그 데이터가 영역에 저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가 없는 걸로 인식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를 지우는 게 아니라 배치표만 지워버리는 방식이니까 굉장히 빨리 포맷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자리에 데이터를 또 써야 될 때가 있게 되면 다시 지우고 그리고서 원래 새 데이터를 입력할 테니까 시간이 좀 딜레이가 걸리겠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일반 포맷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일반 포맷은 파일 배치표 또 트랙 영역 다 깨끗하게 지워버리는 걸 뜻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로우 포맷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플래터를 물리적으로 싹 이렇게 깨끗하게 다 지워버리는 공장 초기화 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깨끗해지기는 하는데 잘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기도 하고 일반인들에게는 좀 권장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재미난 내용을 들어가 볼까요? 파일의 압축과 해제 내용을 봅시다. 파일을 압축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일상생활에서도 압축 용량을 줄이지 않고도 잘 쓰는데 왜 압축을 굳이 써야 되느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시작되는지 알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같이 한번 우리 옛날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왜 파일의 압축과 해제가 시작됐는지 한번 간접 체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9개 대도시에서 시내 통화 시분제가 실시되면서 일반 가정의 경우에도 전화 사용비가 다소 늘어나는데 특히 컴퓨터 통신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요금 부담이 3곱 정도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문화과학부 강순규 기자. 지난달부터 시내 전화에 3분 한 통화제가 실시되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통신을 주고받는 사람들에겐 전화 요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회원들과 매일 통신을 주고받는 한 대학생의 경우 작년 12월에 2만 1,000원의 전화요금이 나왔으나 시분제가 실시된 지난달에는 6만 3,000원으로 3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하루에 컴퓨터 통신을 1시간 이상씩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내 통화 요금 부담이 많아서 부모님께 혼란스럽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정보통신 사회를 육성하는 차원에서라도요, 요금 경감 대책이 절시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컴퓨터 통신 이용자는 3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 앞으로 컴퓨터 보급 확대와 정보통신의 발달로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따라서 전기통신공사는 시분제 실시에 따른 전화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다음 달부터 공휴일과 야간에 시내 전화 한 통화를 4분 18초로 확대하는 한편 시외와 국제전화요금도 인하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컴퓨터 통신 이용자들의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보통신 전용 회선을 설치하고 데이터 통신 이용 요금도 점차 내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강승기입니다. 자, 잘 보셨습니까? 옛날에 나왔었던 뉴스라서 되게 촌스럽죠. 근데 이 당시에 그 전화 통화에 대한 요금을 붙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1990년 이전에는요, 전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뭐 보급도 많이 안 되어져 있었지만 보급이 좀 늘어나면서부터 그 전에는 전화를 건 사람과 수신자와 송신자가 전화를 한번 들어놓고 끊을 때까지 무조건 25원이에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당시에는 그런 서비스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급률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보급하는 데 목적을 둬서 전화 통화를 한 통화 하는데, 그러니까 전화를 들어서 전화 걸고 끊을 때까지가 한 통화인 거예요. 거기에 25원만을 부과했다는 거죠. 근데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옛날에 보게 되면 전화를 굉장히 오래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한번 들면은 끊으시지 않으세요. 엄청 수다를 많이 떠시는데 뭐 할 얘기가 그렇게 많으신지. 그래서 하루 종일 전화기를 붙잡고 있으셨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만 그게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를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끊을 때까지 그냥 고작 25원밖에 안 되니까 그냥 들고 계시는 거죠. 예. 근데 1990년도 이제 1월 1일이 되게 되면 전화요금 시분제라는 것이 시행이 돼요. 뭐 이전에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었던 일이지만 우리는 뒤늦게 그런 걸 시분제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3분마다 25원씩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 넘어가고 6분이 되면 50원, 9분이 되면 75원 하는 식으로. 근데 이게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물가 생각해 보게 되면 전화 통화가 늘어나게 되면 꽤 큰 돈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반발이 굉장히 심해지니까 한 4분 18초마다 20원으로 좀 변경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통화 요금은 시간에 비례해서 매겨진다라고 하는 이제 관념이 그때 생겨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PC 통신용으로 별도로 014XX 하는 접속 번호를 사용하게 되면 전화 접속 요금을 절반으로 줄여주기도 했지만 뭐 줄이면 뭐예요? 연결되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전화요금 올라가는데 예전에는 인터넷이 아니라 PC 통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뭐 하이텔, 뭐 나우누리, 유니텔 뭐 이런 것들이요. 여기 위에 보시는 사진들처럼 인터넷과 비슷했던 건데 다운로드를 받으려고 그러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려고 그러면 용량이 크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전화선을 통해서 하던 옛날에 인터넷 접속이었으니까 요즘처럼 초고속 인터넷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기억나는 게 삼국지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요거를 다운로드를 하나 받으려고 그러면 한 몇 시간을 걸어놔야 됐어요. 그래서 그 걸어놓은 시간만큼 전화요금이 많이 나가서 어머니한테 혼나기도 하고 뭐 그런 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전화요금이 무료였었는데 한 통화 끊을 때까지 무료였었는데 그게 이제 30년 됐네요. 30년 전에는 시분제로 변경이 되면서 컴퓨터 사용 시간이 또는 PC 통신 접속 시간이 곧 비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파일을 압축해서 용량을 줄여서 전송하거나 수신받는 것이 필수적으로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PC에서 파일을 압축하는 일들이 늘어났는데 지금은 거의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만 오히려 파일을 용량을 줄인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요즘에는 파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때 사용을 많이 하죠. 사진을 많이 찍어놨어요. 요즘처럼 뭐 벚꽃이 많이 피고 그럴 때 친구들이랑 놀러 가서 사진 막 수십 장 찍어놓고 그거를 첨부 파일로 하나씩 이메일로 친구한테 보내는 것보다는 하나의 압축 파일로 쫙 압축한 다음에 파일 하나만 첨부해서 보내면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용량을 줄인다라고 하는 것들보다는 오히려 파일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더라는 거죠. 자, 그럼 파일을 압축을 어떻게 할까요? 압축의 원리를 설명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제 RLE라고 하는 방식을 이해하면 아주 쉽습니다. 자, 위에 보시는 것처럼 A가 5개, A, B가 3개, BBB.
C가 몇 개죠? 6개. C. D가 2개. 뭐 이런 글자 긴 게 있다 칩시다. 근데 이거를 줄여요. A가 5개니까 A5 숫자로 5, B3, C6, D2, E 4개 이렇게 딱 해버리게 되면 용량이 50%나 줄어드네요. 나중에 그 원래 원본을 보고 싶으면 이 줄여졌던 원칙에 따라서 다시 되돌려주면 되니까요. 이거를 길이를 줄이는 인코딩이라고 얘기를 해서 RLE 방식이라고 부르는데 요즘엔 이런 방식을 쓰지 않습니다만 압축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죠. 요즘에는 LGW라 또는 호프만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 기술적인 내용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압축하는 방법, 로직을 사용해서 여러 형태의 압축 파일들의 형식들이 존재를 했지만 최근에 와서는 zip 표준 압축 방식이라고 하는 그 압축 포맷이 등장하고부터 거의 요즘에는 표준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zip 파일은 압축 파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압축에 대한 것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한두 가지만 또 배워볼까요? 압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손실 압축과 그리고 비손실 압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손실 압축은 압축되면서 그 내용,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핵심적인 것들은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압축을 하지만 불필요한 것들은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손실이 된다는 압축이 손실 압축입니다. 안 좋을 것 같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얘기 계속 들어보세요. 비손실 압축은 용량을 많이 줄인다기보다는 단지 좀 줄이긴 줄이되 핵심적인 것뿐만 아니라 아주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압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게 더 좋지 않을까요? 할 텐데 어떤 게 더 효율이 더 좋을까요? 용량을 줄이는 크기 면에서는 당연히 손실 압축 쪽이 많이 잘라버리니까 훨씬 더 유리하겠죠. 하지만 사람의 인지 구조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허술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보여주신 사진 있죠? 꽃사진에서처럼 그냥 요만한 사진을 표시해서 꽃사진을 볼 때 사진이구나를 알 수 있겠지만 거기 압축되어져 있는 내용까지 그러니까 즉 꽃무늬를 정확하게 표시할 때까지에 필요한 그런 데이터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까지 쫙 압축한 것들은 우리 비손실 압축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이거를 확대해버려요. 그러면 깍두기 표시가 막 보이죠. 실제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사진 꽃인지 아는 정도까지는 불필요한 정보는 다 빼버리고 압축해버리는 거. 근데 원본 사진은 쭉 확대를 하더라도 깍두기 표시가 막 안 보여요. 그런 것들은 비손실 압축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깍두기 표시가 막 보여. 원본이 손상되는 겁니다. 이걸 사용하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람이 단지 꽃이구나. 원본과 거의 비슷하네. 거의 똑같네. 정도만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압축해버리는 방식을 손실 압축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JPG 파일입니다. 원본으로 엄청나게 화질 좋은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놓고 JPG로 변환시켜 놓고요. 사진을 전달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품질이 좋은 사진으로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확대를 쫙 시켜보게 되면 깍두기 표시가 보인다는 거죠. 근데 원래 압축하기 전에 JPG를 만들기 전에 사진에서는 확대를 해도 깨끗하게 여기 위에 사진처럼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사진 줄만 알면 되니까 그럼 불필요한 정보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단지 용량만 줄여버리는 거죠. 그게 비손실 압축과의 차이점입니다. 무손실 압축 또 비손실 압축은 우리가 문서 파일 같은 것들 저장할 때 많이들 사용을 해요. 자, 그 다음에는 대표적인 압축 프로그램이 있는데 봅시다. 이거 RGB랑 반디집 두 가지가 많이 사용이 돼요. 둘 다 무료 프로그램이고요. 요것들은 보통 무료이기 때문에 뭐 개인이나 기업에서 두루 다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거의 대부분의 집, RAR 같은 등등등등 여러 압축 프로그램 확장자들을 다 지원하고요.
근데 차이점은 광고 같아요. 반디집 같은 경우에는 광고가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봐도 되고, 근데 R집 같은 경우에는 광고가 좀 많이 붙어요. 뭐 무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수익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광고나 이제 추가 프로그램 설치 권유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성가셔서 반디집을 좀 주로 활용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R집보다는 반디집을 저는 좀 권장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럼 저장 장치의 이해. 오늘 마지막 내용인데, 이거 컴퓨터의 기본 구조를 좀 설명드리면서 이어가도록 합시다. 자, 컴퓨터의 기본 구조는 입력 장치, 그리고 처리 장치. 처리 장치는 중앙 처리 장치 CPU와 이를 같이 해서 처리를 하죠. 그리고 전원을 끄게 되면 주기억 장치에 있는 내용은 날아가니까 그렇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보조 기억 장치를 씁니다. 그리고 출력 장치로서 출력을 해주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기본 구조가. 그래서 입력 장치는 키보드가 있겠고, 그리고 중앙 처리 장치는 CPU가 있겠죠. 그리고 출력 장치로는 모니터, 프린터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 기억 장치는 여러분들이 보조 기억 장치가 아니죠. 주 기억 장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메모리, 컴퓨터 내부에 보통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주 기억 장치인 보통 램이라고 불리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보조 기억 장치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드디스크, 디스켓, 또 DVD나 CD, 그리고 USB 메모리 같은 것들이 보조 기억 장치입니다. 그럼 주 기억 장치와 보조 기억 장치의 차이점은 뭐냐? 아까 그 전원을 집어넣어야지만 작동되는 저장할 수 있는 기억 장치를 주 기억 장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휘발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원이 연결되면 저장, 처리, 사용할 수 있지만 전기가 끊어지게 되면 데이터 저장하지 못한다. 근데 보조 기억 장치는 비휘발성이에요. 전기를 뽑아도 USB 메모리처럼 저장을 유지할 수가 있죠. 대신에 속도가 느립니다.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주기억 장치를 사용하는 이런 반도체 저 위에 있는 칩처럼 주기억 장치는 굉장히 속도가 빨라서 중앙 처리 장치인 CPU와 이를 함께 할 수 있지만 하드디스크나 디스켓이나 CD, DVD나 USB 메모리 같은 것들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많이 느리기 때문에 주 기억 장치로서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의 속성을 보시면 내부적인 속성을 보시면 주 기억 장치가 램이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보세요. 한 뭐 4GB, 8GB, 16GB 뭐 많이 써봐야 뭐 32GB 뭐 이 정도까지일걸요. 나 USB 메모리도 16GB가 아니라 뭐 512GB 또 뭐 이동식 USB USB 하드디스크도 1테라 뭐 이거 있는데 왜 그거를 주기억 장치로 안 쓰냐? 전원을 꺼줘도 전기가 나가더라도 저장할 수 있는데 이런 편리성이 있는데 왜 안 쓰냐?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거죠. CPU와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느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조 기억 장치를 쓰는 겁니다. 용량은 훨씬 크죠. 하지만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자, 그럼 보조 기억 장치가 우린 주가 됩니다. 주 내용이. 그래서 보조 기억 장치가 어떤 것들인지 봅시다. 아까 얘기했었던 플로피 디스크. 플로피 디스크는 플로피라는 뜻이 휘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5.25인치 플로피 디스크는 지금 여러분들 별로 볼 일이 없을 테지만 보시면 이렇게 휘어집니다. 플라스틱이 아니라 지금 셀룰로이드 판처럼 되어 있어서 휘어져요. 그런데 3.5인치 플로피 디스크는 여러분이 본 적 있을지 모르겠지만 딱딱하죠. 그래서 안에 있는 데이터를 조금 더 튼튼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었지만 역시 둘 다 용량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옛날 시절에는 문서 몇 개 집어넣으면 꽉 차고 뭐 이랬으니까요. 5.25인치 플로피 디스크는 512KB 정도 저장할 수 있었어요. 5만 자 정도, 글자 5만 자 정도.
그리고 플로피 디스크 3.5인치짜리는 1.44MB 정도. 그래봤자 문서 한 1500만 자 정도? 꽤 들어가겠지만은 그래도 예, 용량이 굉장히 작죠. MP3 음악 파일 하나가 한 4MB 하는데 음악도 하나 못 집어넣을 정도의 굉장히 작은 용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하드디스크입니다. 플로피 디스크가 용량이 너무 작다 보니까 등장하게 된 것이 딱딱하다는 의미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예요. 자, 왼쪽 상단에 보시는 저 그림이요. 플로피 디스크의 구동 원리입니다. 밑에서 모터를 돌려요. 그래서 원판이 돌아가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헤드가 데이터를 읽거나 쓰거나 하는데 이게 뭐 굉장히 느리다라는 거죠. 근데 하드디스크도 거의 똑같아요, 얘하고. 대신에 그보다 훨씬 고속으로 예, 모터가 돌아가는 거죠. 보통 7200 RPM이라고 해서 분당 7200번 또는 14400 해서 10,000번 이상 돌아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CPU, 컴퓨터의 반도체보다는 훨씬 느려요. 그래서 얘는 저장 공간으로서의 역할만 수행을 하게 되죠. 자, 말 나온 김에 이건 하드디스크가 너무 느려서 CPU와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는데 옛날 컴퓨터들 있죠. 보시면 전원 버튼 탁 눌러놓고 한 1분, 2분 세워라, 내워라, 뭐 5분 걸리기도 하고 부팅되는데 윈도우즈가 켜지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게 전부 다 윈도우즈라고 하는 것도 어차피 하드디스크에 설치되어져 있는 거니까 그걸 주 기억 장치로 불러와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부팅이라고 하는데 이 작업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이 작업도. 그래서 등장한 것이 요 SSD라고 하는 겁니다. Solid Disk Drive라고 하는 건데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된 장치입니다. 자, 여기 지금 제가 표를 그려놨는데 CPU 컴퓨터의 머리는 거의 제트기 수준의 그런 속도를 가진다고 비유하자면 이 주기억 장치 램은요 한 뭐 페라리 같은 그런 스포츠카 또는 경주용 차 정도 속도를 낸다고 볼 수 있어요. 비유하자면. 근데 하드디스크는요 진짜 말 그대로 거북이 같은 속도를 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CPU가 발달을 하고 인텔이나 뭐 그런 기술 회사에서 좋은 성능의 컴퓨터를 내놔도 하드디스크가 너무나 느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컴퓨터 성능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요 SSD라고 하는 장치를 하드디스크 대신에 설치를 하게 되면 얘도 반도체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속도가 비약적으로 올라가죠. 적어도 한 4배에서 5배 이상은 빨라집니다. 그래서 요 SSD를 최근에는 많이들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 대신에 사용하죠. 여러분들도 혹시 집에 컴퓨터가 구닥다리 하드디스크를 사용하고 있다면 또 용량 때문에 넓은 용량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하드디스크를 사용하시는 분이 있다면 꼭 한번 SSD를 장착을 해서 써보세요. 부팅 전원 버튼 눌러서 1분 안에 몇십 초 안에 컴퓨터가 부팅돼서 딱 스탠바이 여러분이 사용할 준비가 됩니다. 예. 자, 그게 이제 보조기억 장치로서의 SSD라고 하는 건데 하드디스크 대신할 목적으로 개발이 되었고 이것은 속도가 꽤나 많이 빠르다라고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보조기억 장치로서 우리 광학 저장 장치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광학 빛을 사용하는 저장 장치라는 의미입니다. CD라든가 DVD라든가 또는 블루레이라든가 하는 그런 매체가 있죠. 디스크라고 불리는 거. 이거는 셀룰로이드의 그 물질과 그리고 금속 합금을 섞어 놓은 물질을 그냥 쫙 발라 놓은 거예요. 발라놔서 빛에 잘 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반질반질하게 CD 표면이 보이시죠? DVD 같은 거. 근데 여기를 여기 잘 타요. 이 안에 플라스틱 안쪽에 있는 것은 레이저로 구멍을 뚫는 거예요. 구멍이 뚫리면 1, 구멍이 뚫리지 않는 부분은 0. 이렇게 이진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레이저로 고속으로 저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불러올 때는 그 자리에 레이저로 읽어서 구멍 뚫린 부분과 뚫리지 않은 부분을 구별해서 데이터를 읽어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CD를 굽는다, DVD를 굽는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바로 DVD나 CD를 구워서 태워서 레이저로 태워서 그 자리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거죠. 다만 이것은 말 그대로 태운 부분을 다시 복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기록하게 되면 다시 기록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이것들은 한번 기록하게 되면 다시는 기록할 수 없는 재쓰기가 불가능한 매체로 알고 있고요. 다시 쓰기가 가능한 매체들도 있긴 있어요. RW라고 해서 Read and Write라고 하는 DVD나 CD가 있긴 한데 그거는 좀 별의 얘기니까 우리는 광학 저장 장치를 그렇게 이해하도록 합시다. 자, 이걸 근데 언제 개발됐을까요? 이것도 옛날 전통적인 기록 매체에서 왔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제가 얼굴 때문에 안 보이네요. LP판이라고 아세요? 음악을 기록하는 그 에디슨이 개발한 이 음악을 듣는 고전 그 LP판. 이 LP판은 홈이 파여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핀을 올려놓게 되면 음악이 흘러 나옵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크기가 커요. 그래서 관리하기도 불편하고 그리고 또 플라스틱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뭐 온도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습도라든가 한 것에서 휘어지기도 해서 관리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네덜란드에 있는 필립스사 있죠, 여러분들 아시는 히딩크의 나라 네덜란드에서 만든 그 필립스사에서 최초로 이러한 방식 CD를 개발을 합니다. 이것을 최초로 상용화한 것은 일본에 있는 다이오유덴 사에서 이거를 컴퓨터용으로 최초로 개발을 해요. 근데 이거는 컴퓨터용으로 개발됐다기보다 방금 전에 보신 LP판처럼 클래식 음악 같은 음악을 저장하기 위해서 개발된 그러한 매체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저장하기 위해서 개발되었어요. 음악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동안 우리 지금은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많이 듣고 하지만 예전에는 CD로 많이 들었죠. 그런 이유인 거예요. 이 CD도 지금 생각하면 꽤 커요. 뭐 한 손에 딱 들어오지도 않고 직경이 12cm 정도. 그리고 시간으로 따지게 되면 한 74분 정도 플레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좀 크게 만들어졌을까요? 또 시간도 애매하잖아요. 74분. 왜 이렇게 크기가 정해졌을까요? 그 옛날에 그 처음에 필립스사에서 그 CD를 개발했었을 때 음악을 저장할 목적으로 개발했다고 했으니까 음악에 관련된 당시에 가장 유명한 작곡가 중에 지휘자 중에 한 명인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작곡하셔서 돌아가셨는데 이분한테 가서 이걸 몇 분으로 표준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문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악을 듣기 위해서 LP판을 사용하는데 베토벤의 그 연주를 듣기 위해서 LP판을 한번 플레이 했다가 다시 뒤집어 갖고 또 플레이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니 이것을 한 번에 플레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베토벤의 교향곡 5번인가요? 합창 맞나요? 그게 플레이 타임이 74분 1초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1초 짜투리기는 버리고 74분에 한 장으로 플레이 될 수 있게끔 규격이 정해졌다는 그런 속설이 내려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NAND 플래시 메모리를 좀 봅시다. USB 메모리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정확한 명칭을 알아야겠죠. 바로 이것은 우리 그냥 플래시 메모리라고 불러도 되지만 USB 메모리라고 통칭해서 부르지 맙시다. 플래시 메모리예요. 자, 이것은 전원이 꺼지면 자료가 사라지는 그런 램, 그런 종류를 D램이나 SRAM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전원이 없는 상태에서도 메모리를 계속적으로 데이터로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메모리가 우리는 플래시 메모리라고 불러요. 플래시 메모리. 쓰기 읽기도 가능하지만 전원을 꺼도 전원이 나가더라도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램을 우리는 플래시 램이라고 합니다. 데이터의 저장이라든가 삭제가 굉장히 자유로워서 지금 거의 모든 저장 매체로서 이런 플래시 메모리가 사용이 되고 있죠. USB 메모리 좀 까보신 분 있으세요? 까보시면 그냥 똑같아요. 반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플래시 메모리가 저장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메모리 카드도 까보셔요. 까보시면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에서처럼 다 플래시 메모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주 얇다, 손톱만 하다 할지라도 아주 작은 크기의 메모리가, 플래시 메모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즘은 휴대폰이라든가 스마트폰 있죠. 디지털 캠코더, 뭐 카메라 등등 전부 다 디지털 기기들이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플래시 메모리가 필요한데 USB 메모리처럼 모든 기기에다가 USB 포트를 다 장착할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이런 메모리 카드 형식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런 종류들이 일일이 그것들에 대한 규격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전부 다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하는 거다. 또 앞에 지금 잠깐 설명했었던 SSD도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단지 속도가 아주 비약적으로 빠르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리고 그 플래시 메모리의 종류는 USB 메모리 말고 어떤 것들이 있느냐? CF 카드라는 게 있어요. 아주 고가의 그러한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들은 아직도 이러한 CF 카드를 쓰기도 합니다. 이게 뭐야? 라고 하시면 곤란해요. 수업에서 배웠으니까 이렇게 생긴 거는 CF 카드구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것은 까맣게 생겨져 있는데 되게 얇은 금속성 접촉면이 노출되어져 있죠. 이거는 스마트 미디어 카드, SM 카드라고 불리는 건데 초창기에 디지털 카메라가 막 보급되던 시절에는 꽤 썼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나옵니다. 쓰이지도 않고요. 지금 그냥 이런 종류가 있더라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재미난 거 바로 요겁니다. 메모리 스틱이라고 하는 건데 소니사에서 만든 플래시 메모리예요. 근데 이렇게 생겨먹은 기기에만 들어간다라는 거죠. 소니사의 제품과 소니사에서 허가한 기기에만 이 메모리 카드가 들어가요. 특히 이제 제가 위에 보여드리는 이러한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거 또는 플레이스테이션 2 같은 거 이렇게 PSP나 아니면 게임기 같은 소니 계열의 제품에만 사용이 됐습니다. 소니의 디지털 카메라 유명하죠. 자, 또는 그 메모리 스틱은 지금은 거의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니 기기가 아닌 이상은 쓸 수가 없으니까 많이들 요즘에 쓰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이 많이 보던 건데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얘기하시는 그런 종류의 카드가 아닙니다. 이거는 멀티미디어 카드라고 불리는 건데 샌디스크라는 거에서 만들었어요. 처음. 근데 MMC 카드라고도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디지털 카메라 초창기에 많이 사용되다가 지금은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럼 뭐냐? 이 MMC 카드에서요. 이렇게 옆에 보시면 스위치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쓰거나 읽거나 같은 기능을 보안을 달아놓은 카드로 탈바꿈해서 이거를 우리 Secure Disk 카드, 디지털 카드라고 불려서 SD 카드라 부릅니다. SD 카드. 보안성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습은 거의 비슷한데 요즘에도 요것들 꽤 많이 쓰입니다. 디지털 카메라 같은데. 자, 그리고 디지털 기기가 많이 있는 소니에서는 너무 길잖아요. 생긴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절반으로 뚝 잘라낸 그런 메모리 스틱을 또 하나 내놨어요. 그거 이제 메모리 스틱 듀오라고 불리는 건데 이것도 역시 소니사에서 만든 제품들은 소니 매니아들밖에 안 쓰니까 이것도 많이 보급이 많이 안 돼서 요즘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군데군데 쓰이는 곳이 있으니까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쓰이지 않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옛날에 그 올림푸스라는 카메라 회사가 있었어요. 이 회사에서 후지필름이랑 같이 공동으로 만든 규격이에요. 이것도 플래시 메모리예요. 똑같이 생긴 것만 다르죠. 하지만 후지필름이나 후지 카메라나 올림푸스 카메라에만 들어갈 수 있어서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알아두셔야 됐었던 적이 있죠. 근데 지금은 이것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생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대망의 우리가 아주 익숙한 메모리 카드, 바로 마이크로 SD 카드입니다. 이 마이크로 SD 카드는 굉장히 작아요. 진짜 손톱만 하죠. 손톱만 해서 휴대폰이라든가 아주 작은 그런 디지털 기기에 사용이 되면서 또 스마트폰이 막 보급되면서부터 아주 대중적인 저장 매체가 됐습니다. 아까 그 보셨던 SD 카드에서 그 이름이 따와졌다고 보시면 돼요. 마이크로 SD 카드. 자, 말 나왔으니까 요거 좀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디지털 기기에 SD 카드, 마이크로 SD 카드 쓰면 되겠구나 할 텐데 싸다고 무턱대고 사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요것도 종류가 있어요.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하지만 성능에 따라서 규격을 정해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저기 위쪽에 있는 것 보면 동그라미에 E자 써 있는 그런 제품이 있죠. 또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무슨 그릇처럼 3이 쓰여져 있어요. 또 어떤데 맨 가장 큰 그림에 보시면 V90이라고 써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요. 바로 이 제품에 대한 일종의 성능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싸다고 무턱대고 구입하시면은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을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을 때도 아주 고화질로 찍히기 때문에 사진의 한 장의 용량이 꽤 커요. 그런데 쓸 때 여러분 메모리 카드에 이 데이터를 기록을 할 때 느리게 쓰면 사진 찍고 한참 기다렸다가 또 찍어야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쓰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쓰는 속도가 빨라야겠죠. 그거를 정해놓은 겁니다. 규격을. 적어도 이 정도 이상의 속도는 보장한다라고 하는 것이 표현이에요. 자, 위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2라고 되어져 있는 이것은 결국에는 초당 2MB를 기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장한다는 뜻이죠. 동그라미에다가 4 쓰여 있는 건 4MB 이상 초당, 10이라고 되어져 있는 건 초당 10MB 이상씩을 기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추가해서 뭐 이렇게 밥솥에다가 1, 밥솥에다가 2 그렇게 그릇에 써놓은 것은 더 성능이 높아지는 걸 뜻하게 되는 거죠. 10MB 이상 기록할 수 있다. 30MB 이상 기록할 수 있다. 초당 기록할 수 있는 성능이.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여기에 더 필적하는 이상의 그런 규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V 규격이에요. V6, V10, V30, V60, V90 각각의 규격들을 보시면 우리 그냥 해석만 하면 돼요. 뭔지 몰라도 V90이라고 써져 있는 건 초당 90MB 이상을 기록할 수 있게끔 하는 성능이구나. 엄청 빠르게 저장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성능을 얘기하는 거고요. 각각의 성능을 보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보고 구매하시는 현명한 소비를 하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다 똑같은 마이크로 SD 카드가 아니고 용량이 다 다르더라도 성능이 다 달라요. 똑같은 용량을 가지더라도 그걸 구별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좀 정리를 볼까요? 그 기억에 남는 내용을 좀 요약해서 제출해 두도록 하시고요. 첨부 파일 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엄청 성가셔요. 그러니까 그냥 게시판에다가 기록해서 내용만 입력해 주시는 걸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신의 휴대폰에서 마이크로 SD 카드를 좀 꺼내서 방금 배운 쓰기 속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구작다리다 싶으면 또 난 4K 영상 많이 찍는다. 그러면 높은 쓰기 속도를 보장하는 마이크로 SD 카드를 교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만약에 스마트폰에서 꺼내기가 힘들다면 주변에 디지털 기기에서 사용하는 마이크로 SD 카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십시오. 그림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번 수업 시간에서 뒤에 붙어 있는 확장자로 파일을 구별하는 것도 한번 눈여겨 보도록 하시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진짜 실습 수업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죠.